어머니, 오늘 점심 드셨어요? 응? 점심? 아직 안 먹었는데. 어머니, 지금 오후 3시예요. 아까 김치찌개 2그릇이나 드셨잖아요.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주택. 72세 박서숙 여사는 멍한 표정으로 아들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아내 혜진은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숙 여사. 남편이 3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힘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키워온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대치동 빌딩 2채, 강남 아파트 3채, 현금 자산만 20억이 넘는 자수성가형 자산가였죠. 평생 알뜰하게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프시거나 그러세요? 혜진의 질문에 서숙 여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괜찮은데 근데 너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은 15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 민준이요. 이 사람은 제 아내 혜진이고요. 아, 그래? 미안해, 요즘 깜빡깜빡하네. 그날 저녁 부부는 침실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거 심각한 것 같아. 오늘만 봐도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하셨어. 아까는 화장실 가는 길도 헷갈려 하시고. 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가봐야겠어. 내일 당장 대학병원 예약 잡을게. 그래야겠어, 근데 여보. 왜? 만약 정말 치매라면 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민주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병원 신경과 담당 의사는 각종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단기 기억 상실, 시공간 지각 능력 저하, 판단력 감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법적 후견인 지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온 민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걱정, 슬픔, 그리고 묘한 기대감.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서숙 여사 본인이었죠. 사실 서숙 여사는 한 달 전 우연히 목격한 장면 때문에 이 모든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온 며느리 혜진의 전화 통화 소리. 언니,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 건데 벌써 70 넘었잖아.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도 살지. 그 재산 생각하면 미치겠어. 빌딩 2채야, 2채. 그걸 언제까지 혼자 다 가지고 계실 건데. 그 순간 서숙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효자인 줄 알았던 아들 민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온 말. 형님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머니 재산이 70억은 되거든.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몰라. 차라리 요양원 보내고 우리가 재산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모든 것을 서숙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설치한 CCTV의 영상을, 아들의 통화 내역을 모두 확인했죠. 40년간 부동산업을 하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서숙 여사였지만 자식은 달랐습니다. 자식만큼은 믿었습니다. 좋아, 진짜 본심이 뭔지 똑똑히 확인해 보자. 서숙 여사는 오랜 친구인 서울대병원 신경과 최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치매 연기를 할 건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 진단 이후 서숙 여사의 치매 연기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최 교수가 알려준 알츠하이머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완벽하게 재현했죠. 어머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요일? 글쎄, 수요일? 어머니, 오늘 일요일이에요. 아, 그래? 요즘 날짜가 헷갈려서.
서숙 여사는 일부러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방금 먹은 식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가끔은 손주들의 이름도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죠. 민준 부부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시고 어제는 현관문도 안 잠그셨잖아요. 혜진은 친절한 미소를 띠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금고 위치, 통장 보관 장소, 부동산 서류 보관함까지. 어머니 우리가 여기 와서 모시는 게 어때요? 아니면 좋은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요양원? 난 여기서 살래. 남편하고 평생 산 집인데. 어머니 여기서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나시면 어떡해요? 우리도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서숙 여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불안한 건 내 재산 때문이겠지. 어느 날 저녁 서숙 여사는 일부러 약을 잘못 먹는 척했습니다. 혈압약 대신 소화제를 꺼내 들었죠. 어머니, 그거 약 아니에요. 혜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이제 됐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또다시 침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숙 여사는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한계야. 어머니 혼자 두면 정말 위험해. 내일 당장 성년 후견인 신청 알아봐. 그게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상태면 법원에서도 인정할 거야. 의사 소견서도 있고 우리가 영상도 찍어뒀잖아. 어머니 판단 능력이 없다는 증거 충분해. 후견인 되면 재산 관리 전부 우리가 할 수 있어. 어머니 명의로 된 빌딩이랑 아파트 전부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일부는 처분해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 그래도 어머니가 여보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 완전히 정신 못 차리시기 전에 서류 처리해야 해. 나중에 동생들 알면 재산 분쟁 시작될 거야. 서숙 여사에게는 민준 외에도 2명의 자녀가 더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 지연, 부산에서 사업하는 막내 아들 민수. 하지만 민주는 동생들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동생들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야? 최대한 늦게 후견인 지정되고 재산 정리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는 뭘 해도 소용없어. 서숙 여사는 녹음기를 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모은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배신이 가장 아팠죠. 하지만 서숙 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서숙 여사는 일부러 더 심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헷갈리는 척하고 집안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행동했죠. 민준아 아니 민수야?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큰아들. 아, 그래 미안해. 너희들 얼굴이 헷갈려. 혜진은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자료였죠. 여보 이 정도면 충분해.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자. 다음 날 민준과 혜진은 강남의 한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서숙 여사는 택시를 타고 그들을 미행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인데 혼자서는 재산 관리가 불가능해서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소견서, 영상자료 충분합니다. 법원 심판 청구하시면 2, 3개월 내에 결정 나올 겁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시면 어머님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처분권을 갖게 됩니다. 처분도 가능한 거죠? 네,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처분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같은 중요 재산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서숙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서숙 여사는 최 교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 정밀 검사 예약 잡아주세요. 그리고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요. 일주일 후 서울 대병원 신경과
최 교수는 민준 부부를 진료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상태로는 6개월 내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법적 판단 능력은 어떤가요? 현재 상태로는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학적 소견서를 써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혜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양원 알아봤어.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요양원인데 한 달에 500만 원이래. 500만 원? 그럼 1년에 6천만 원이네. 어머니 재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거기 보내놓고 우리가 재산 관리하면 돼. 동생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후견인 결정 나고 어머니 요양원 입소시킨 다음에 알리자. 그때는 이미 끝난 일이니까 뭐라 할 수 없을 거야. 그날 저녁 서숙 여사의 집. 민준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강남에 아주 좋은 요양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마치 호텔 같대요. 의사 선생님들도 상주하시고 식사도 맛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서숙 여사는 멍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은데. 어머니, 여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며칠 전에도 가습을 켜놓고 잊으셨잖아요. 우리가 매일 올 수도 없고. 얼마나 가야 돼? 잠깐만요. 한 달 정도만 계셔보세요. 좋으시면 계속 계시고 싫으시면 나오시면 되고요. 하지만 서숙 여사는 그들의 진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후견인이 지정되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요양원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 생각해 볼게. 서숙 여사의 대답에 민준 부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서숙 여사는 최 교수가 소개해준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상황은 다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이랑 CCTV 영상 보내주시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고소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요.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제가 원하는 곳에 쓰고 싶고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재산 신탁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반전을 원하신다면 반전이요? 후견인 심판 당일 법정에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모습으로요. 서숙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편 민주는 동생들 몰래 어머니의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혜진은 집 안 곳곳을 뒤져 통장과 도장을 찾았죠. 여보, 이것 봐. 어머니 통장이 10개가 넘어. 각 은행마다 억대 예금이 있어. 대치동 빌딩 임대 수입만 월 3천만 원이야. 강남 아파트들도 전부 시세 20억 이상이고. 우리가 관리하면 월 5천만 원은 나오겠네. 1년이면 6억. 두 사람의 눈빛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빨리 후견인 결정 나야 할 텐데. 변호사가 다음 달 초에 법원 심판 날짜 잡힌대. 그때까지만 참자. 서숙 여사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침실 화장대 서랍 안에 숨겨둔 녹음기로. 며칠 후 혜진은 친정 언니와 통화하며 본심을 더 드러냈습니다. 언니, 이제 거의 다 됐어. 다음 달이면 시어머니 요양원 가시고 우리가 재산 관리하게 돼. 그 돈으로 강남에 더 큰 아파트 사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근데 동서들은 몰라. 응, 아직 몰라. 알려줄 생각도 없어. 우리가 그동안 시어머니 모신 대가야. 미국에 있는 동서는 몇 년에 한 번 오나 마나 하고 부산에 있는 동서는 사업 망해서 빚만 있잖아. 그래도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더 빨리 처리해야지. 나중에 알고 나서는 어쩔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야. 서숙 여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혜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숙 여사는 미국에 있는 딸 지연에게 은밀하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다음 달 초에 한국 올 수 있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줄래? 오빠한테도요? 응, 특히 오빠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엄마 말만 믿고 와줘. 지연은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의 민수에게도 같은 연락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서숙 여사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드디어 후견인 심판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심판정. 민준과 혜진은 변호사와 함께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 의사소견서, 영상자료, 사진, 증인 진술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긴장하지 마세요. 이 정도 증거면 100% 인용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바로 부동산 처분 시작할 거야. 대치동 빌딩 하나는 팔아서 현금화하고. 여보,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오전 10시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6가단 1234호 성년후견 심판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진술해 주세요.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청구인 박서숙 여사는 현재 72세로 중증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 시공간 지각 능력 저하, 판단력 감퇴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영상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서숙 여사,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서숙 여사, 약을 잘못 먹는 서숙 여사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법적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최 교수의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청구인 박서숙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판장님 현재 상태로는 출석이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심판정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민준과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서숙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치매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또렷한 눈빛으로 법정을 응시하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죠. 그 뒤로 두 명의 인물이 더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딸 지연과 부산에서 온 막내 아들 민수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청구인 박서숙입니다. 제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앉아, 민준아. 서숙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의 멍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서숙 여사의 변호사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자식이 어머니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꾸민 거짓 후견인 신청입니다. 피청구인 박순자 여사는 치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민준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의사 소견서도 있고 영상 증거도 명확합니다. 그 의사 소견서를 발급한 최 교수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잠시 후 최 교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교수님, 박서숙 여사가 정말 알츠하이머 환자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럼 소견서는 왜 발급하신 겁니까? 박서숙 여사의 요청이었습니다. 여사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치매 환자 연기를 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 계획에 협조했습니다. 실제로 여사는 완벽하게 건강하며 정기 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입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USB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청구인 민준 씨와 그의 아내 혜진 씨가 어머니 몰래 나눈 대화들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 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식하려는 음모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의 허락하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 완전히 정신 못 차리시기 전에 서류 처리해야 해. 어머니 재산 관리 전부 우리가 할 수 있어. 빌딩이랑 아파트 전부. 동생들한테는 최대한 늦게 후견인 지정되고 재산 정리 다 끝난 다음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민준과 혜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숙 여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40년간 부동산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만큼은 믿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서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전 며느리가 전화로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 재산 때문에 저를 버리려는 건지. 그래서 치매 연기를 하신 겁니까? 네, 제가 무능력자가 되면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건지.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 아들은 재산만 원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동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서숙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님, 이 후견인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완전히 건강하며 청구인은 허위 사실로 법원을 기만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민준 씨의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박서숙 씨는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은 명백한 허위 신청으로 판단됩니다. 쿵. 민주는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조용히 하세요. 제출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청구인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노린 것이 명백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가족들이 마주쳤습니다. 미국에서 온 딸 지연이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엄마가 치매라는 것도 우리한테 왜 안 알려줬어요? 아, 알려주면 재산 독차지 못하니까 그랬던 거구나. 부산에서 온 막내 민수도 분노했습니다.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혼자 가지려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숙 여사는 차갑게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혜진 씨, 당신이 잘못한 건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말 기억나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도 산다고 했죠. 혜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15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당신을 친딸처럼 대했는데 말이에요. 서숙 여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힘들게 사업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너희들 때문이었어. 특히 너는 효자였잖아. 어머니, 저는. 그런데 언제부터였니? 내 재산을 노리기 시작한 게. 내가 죽기를 기다리기 시작한 게.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넌 미안하다고 말할 자격도 없어. 너는 날 속였어.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동생들 몰래 혼자 차지하려고 했고. 서숙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그게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야.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원래 내 재산은 너희 셋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서숙 여사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치동 빌딩 2채는 전액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앞으로 이 빌딩의 임대 수입은 독거노인과 치매 환자 지원에 사용될 거예요. 어머니, 강남 아파트 3채 중 2채는 지연이와 민수에게 1채씩. 너희 둘은 그동안 어머니 재산 바라지 않고 스스로 살아왔으니까. 지연과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머지 1채와 현금 자산은 내가 앞으로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이니까. 그리고 민준아, 네, 어머니. 너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줘. 내가 그렇게 원하던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기회? 넌 기회를 얻은 게 아니라 기회를 저버렸어. 내가 치매인 줄 알고 날 속였잖아. 그게 내 본심이었어. 서숙 여사는 딸과 막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민수야, 너희는 멀리 있어도 자주 연락했고 내 재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그게 진짜 효도야. 엄마, 오빠는 가까이 있으면서 날 속였고 너희는 멀리 있으면서 날 걱정해줬어. 이제야 누가 진짜 자식인지 알겠구나. 며칠 후 서숙 여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서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대치동 빌딩의 임대 수입으로 독거노인들을 돕고 치매 환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의 재산 다툼 때문에 슬퍼하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한 인터뷰에서 서숙 여사는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본심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 제가 무능력해졌을 때 제 아들은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멀리 있던 자식들은 걱정해줬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큰아들과의 관계가 영영 끊어질 수도 있는데요. 후회는 없어요. 이미 끊어진 관계였으니까요. 다만 아쉬운 건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거죠. 서숙 여사는 이제 재단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미국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도우며 재단 이사로 일하고 있고 민수는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올라와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민준과 혜진은 이혼했습니다. 혜진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민주는 혼자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서숙 여사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제 상처가 너무 깊거든요. 1년 후 순자재단은 서울시로부터 우수 사회복지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독거노인 200명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치매 환자 가족 100가구에게 간병비를 지원했습니다. 시상식 단상에 오른 서숙 여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서숙 여사는 딸 지연, 아들 민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계속 연락해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서숙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민준이가 진짜로 반성하는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해.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하거든.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거죠? 글쎄 용서는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내 아들이 날 속이고 재산만 노렸다는 사실은 평생 가슴에 남을 거야. 서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둘이 있어서 다행이야. 진짜 자식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작은 월세방에서 민주는 어머니께 쓰는 편지를 다시 한번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짜로 변한 모습을 보여드릴 날을 기다리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재산은 결국 종이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죠.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재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있지는 않나요? 서숙 여사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